1982년 가을 시카고 전역에 연쇄 돌연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돌연사에는 강화 타이레놀 캡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타이레놀 병을 열고 일부 캡슐을 청산가리와 바꿔 넣은 후 다시 선반에 놓아둔 것입니다. 타이레놀을 믿고 복용한 사람들은 65mg의 청산가리를 복용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청산가리는 보통 6.6 마이크로mg만 복용해도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이 독성은 치사량의 1만 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레놀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약을 복용한 후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수백 명이 입원했다.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동안 타이레놀 제조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제조사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복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복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며칠 후 3천만 병을 회수했는데 그 비용만 1천억 원이 소요되었다. 병 안의 고의적 독극물 첨가 사건 발발 2달 후 강화 타이레놀은 3배나 튼튼하게 봉인된 포장으로 재출시되었고 많은 고객들은 다시금 타이레놀을 찾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사례로 손꼽힌다. 이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 존슨앤존슨사의 이 위기 극복 전략은 오히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자사의 명성을 드높여 주었습니다. 비록 존슨앤존슨사는 이 독극물 첨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자사의 제품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윤리적으로 상황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대처는 단지 도덕적으로 옳았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비용 면에서도 엄청난 이익이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믿어주는 고객들 덕분에 존슨앤존슨사는 이후에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윤리적인 결정이 가져온 사례도 있습니다. 라듐은 1898년 퀴리 부부가 발견해낸 방사성 원소 물질입니다. 라듐이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알려졌지만 초기에 잠시 동안 라듐은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법의 성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곳에서 반짝이는 성질 때문에 시계 앞면의 숫자, 문 손잡이 등 여러 물체에 라듐을 칠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초반 몇몇 업계에서는 라듐의 반짝이는 성질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국 라듐 주식회사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는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물과 라듐을 혼합한 액체를 시계 앞면의 숫자, 군 비행기 구동장치 등에 칠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날카롭고 뾰족한 붓을 작업에 사용했는데 작업 중에 끝이 무뎌진 붓은 불편했으므로 작업자들은 침을 묻혀 붓끝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라듐이 묻은 붓을 자신들의 입에 갖다 대는 행동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라듐 혼합물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 정부와 라듐 주식회사 및 이 원소를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라듐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17년 그레이스 프라이어는 이 라듐 주식회사에서 혼합물을 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라이어는 1920년 이 일을 그만두고 그 후 2년 뒤에 심각한 건강 이상이 왔습니다. 프라이어의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뼈가 부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25년 담당 의사는 그녀의 건강 이상이 라듐 공장에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대학의 프레드 플린이라는 전문의가 프라이어의 소식을 듣고 진찰 허가를 얻어 그녀를 검진했고 얼마 후 그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린과 그의 동료들은 라듐 주식회사에서 나온 사람들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라듐 중독에 관한 진실을 감추고자 했던 모의에 가담한 것입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라듐을 취급하던 공장에서 일했던 수백 명의 여성들의 건강 상태는 심하게 악화되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프라이어와 4명의 동료는 미국 라듐 주식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건으로 라듐 주식회사의 도가 지나친 행위와 자사의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의 건강 상태를 등한시한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